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네요. 우리 직장인분들이 환호성을 지를 만한 요일입니다. 그동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금 잘 보내고 계시나요? 보통은 낮에 들으시는 분들보다는 저녁에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다면 신나게 불금 보내시고 들어오셔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술 한잔 하셨을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데이트 끝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틀간의 휴식이 있네요. 여러분, 이틀 동안 뭐 하실 거예요? 푹 쉬시겠죠? 네. 푹 쉬실 때, 제 영상 틀어놓고, 쉬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제 영상 틀어놓고 쉬시면 또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휴식 시간에 어떤 것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TV 보시면서 휴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취미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취미생활도 밖으로 이제 나가서 활동적인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집에서 조금 정적인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쉴 때 원래 좀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정적인 취미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는 취미라고 할 게 별로 없고, 정말 이렇게 책 읽는 거, 그리고 유튜브에 그것을 올리는 게 제 취미 같은, 거의 유일한 취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나름대로 재밌습니다. 재밌고, 비록 조회수와 좋아요와 구독자 수가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재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는 게 제게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생활 하시나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요즘엔 또 덥잖아요. 그래서 그 계절에 맞는 취미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웨이크보드를 탄다든지 서핑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겨울에는 스키장이죠. 대표적으로 스키장을 간다든지, 그런 계절에 맞는 취미생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날씨가 굉장히 덥죠.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간관계론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서서히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다음 책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 슬슬 고민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소설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잘 소화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입니다. 그래도 제 명작 소설 같은 것들도 제가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또 좋은 인문학 서적들도 좀 하고 싶고요. 다음 책이 참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 추천해 주시거나 그러시면 제가 그 의견 적극 수렴해서 반영해서
책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장) 기적을 만드는 공식. 기억하라. 다른 사람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을 비난하지 마라. 바보라도 비난은 할 수 있다. 이해하려 노력하라. 현명하고 아량이 넓고 뛰어난 사람만이 그런 노력을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 숨겨진 이유를 찾아내라. 그러면 그의 행동이 이해될 것이다. 아마 그의 성품마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노여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원인에 관심을 갖게 되면 결과를 덜 싫어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을 다루는 당신의 능력도 놀랍도록 일취월장할 것이다. 친절한 사람을 만드는 법이라는 책에서 케네스 M. 구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잠깐 시간을 내어 당신이 당신의 문제에 가지고 있는 커다란 관심과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관심을 비교해보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걸 기억하라. 그러면 링컨과 루스벨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의 확고한 기반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며 그들의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년 동안 나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휴식을 취해왔다. 고대 켈트족의 드루이드교 성직자들처럼 나도 공원의 참나무를 숭배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해마다 사람들의 부주의로 생긴 화재로 어린 나무와 관목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대단히 슬펐다. 흡연자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꽁초는 화재의 원인이 아니었다. 미국 원주민처럼 행세하고 나무 아래서 소시지나 계란을 구워 먹으며 공원을 찾는 소년들이 문제였다. 때로는 불길이 거세져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원 한 구석에 화재를 내는 사람은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경고가 붙어 있었지만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지 않는 장소여서 그 경고를 본 소년들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말을 탄 경찰이 공원을 순시했지만 별로 그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해마다 화재가 일어났다. 한 번은 경관에게 달려가서 공원에 화재가 빠르게 번지고 있으니 소방서에 빨리 연락하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경찰은 자신 구역이 아니니 알 바 아니라고 대꾸했다. 나는 간절했다. 그래서 다음부터 자전거를 타러 갈 때마다 공유지 수호위원회 위원을 자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관점으로 보려는 시도조차 하기 두려웠다. 나무 아래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불편했고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결과 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불을 피웠으니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목소리에는 권위를 잔뜩 실어 불을 끄라고 경고했다. 아이들이 거부하면 경찰을 불러 체포하게 만들겠다는 위협도 했다. 아이들의 관점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내 감정을 배설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
물론 아이들은 내 말을 들었다. 시무룩한 태도가 되고 속으로는 적개심을 가지며 내 말에 따랐다. 하지만 내가 언덕을 지난 걸 본 다음 불을 다시 피웠을 것이다. 그리고 공원 전체를 태워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몇 해가 지나며 인간관계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얻고 약간의 요령도 생기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래서 나는 명령을 하는 대신 모닥불에 가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얘들아, 재밌니? 저녁으로 뭘 굽고 있는 거야? 나도 어릴 땐 불 피우기 좋아했어. 지금도 그렇단다. 하지만 여기 이 공원에서는 위험해. 너희들이 어떤 해를 끼치려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조심성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단다. 그런 친구들이 와서 너희들이 불 피우고 있는 걸 보면 자기들도 불을 피울 것 아냐? 그리고 집에 갈 때 제대로 끄지도 않고 가버리는 거지. 그러면 마른 잎들에 불이 붙고 그 불이 번지면 나무들마저 죽게 되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나무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야. 불을 피웠다는 이유로 우리 친구들도 감옥에 갈 수도 있지. 너희들이 어른 행세하며 재밌게 노는 걸 방해하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즐겁게 노는 게 보기 좋아. 하지만 얘들아, 지금 나뭇잎들을 당장 불에서 멀리 치워줄래? 그리고 가기 전에 흙을 많이 펴서 불을 덮어 끄고 가도록 해. 그래 줄 거지? 다음에도 불 피우며 재밌게 놀고 싶으면 저기 언덕을 넘으면 모래밭이 있으니 거기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 거기에선 전혀 위험하지 않거든. 고맙다 친구들아. 재밌게 놀아. 이런 말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이들은 협조하고 싶어 했다. 시무룩하지도 않고 적개심을 품지도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듣는 게 아니었다. 아이들은 체면을 잃지 않았다. 아이들도 나도 기분이 좋았다. 내가 아이들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당장 내일 어떤 사람에게 불을 꺼달라고 하거나 액체 세제를 사달라거나 적십자에 $50를 기부하라고 요청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눈을 감고 모든 것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라. 스스로에게 물어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당신이 금방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사실이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친구를 얻고 더 적은 마찰과 노력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장 윌레스 B. 도넘은 말했다. 인터뷰 중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면접관의 관심과 동기에 비추어 볼 때 면접관이 어떤 답을 할 것인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리지 않은 채 인터뷰에 가기보다는 사무실 앞 보도에서 인터뷰 전 2시간 동안 서성거리며 생각하는 편을 택하겠다. 워낙 중요한 말이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써보겠다. 인터뷰 중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면접관의 관심과 동기에 비추어 볼 때 면접관이 어떤 답을 할 것인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리지 않은 채 인터뷰에 가기보다는 사무실 앞 보도에서 인터뷰 전 2시간 동안 서성거리며 생각하는 편을 택하겠다. 이 책을 읽어서 단 한 가지, 즉 항상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당신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태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 생애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 하나가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불쾌감을 주지 않고 적개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8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8.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 애써라.
9장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논쟁을 멈추고 적대감을 없애고 선의를 조장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깊게 듣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고? 좋다.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꺼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당신이었다고 해도 틀림없이 당신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대답은 아무리 성미가 고약한 사람이라도 금방 누그러지게 만들 것이다. 당신은 이런 말을 100% 진심으로 할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진정 다른 사람의 처지에 있다면 그 사람처럼 느끼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알 카포네의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알 카포네와 같은 몸과 성격과 생각을 물려받았다고 하자. 같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당신은 알 카포네 같은 사람일 것이고 알 카포네와 같은 처지에 있을 것이다. 바로 앞에서 말한 것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다른 것이란 없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방울뱀이 아닌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방울뱀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소에게 입맞추지 않는 유일한 이유, 뱀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브라마푸트라 강변의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현재의 당신인 데 대해 칭찬을 받을 만한 근거는 별로 없다. 그러니 기억하라. 화가 나 있고 완고한 태도를 가졌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역시 딱히 욕먹을 만한 근거는 많지 않다.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라.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 사람들과 공감하라. 금준동과 존 비 고프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거리를 걸어가는 주정뱅이를 보고 했던 말을 기억하라. 하느님의 은총이 없었더라면 저기 걸어가는 인간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 당신이 당장 내일 만나는 사람 4명 중 3명은 공감을 갈망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공감을 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한 번은 작은 아씨들로 유명한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에 대한 방송을 한 적이 있다. 당연히 나는 올컷이 매사추세츠주 콩고드에서 살았고 거기서 불후의 명작들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나는 뉴햄프셔주 콩고드에 있는 그녀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고 말해버렸다. 한 번 말하는데 그쳤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슬프고 유감스럽게도 2번씩이나 그렇게 말했다. 곧 나는 편지와 전보에 파묻혔다. 날카로운 메시지들은 보호장구도 쓰지 않은 내 머리 위를 마치 말벌무리처럼 윙윙 돌아다녔다. 많은 글들은 분개에 차 있었고 몇몇 편지는 모욕적이기까지 했다. 매사추세츠주 콩고드에서 자라나고 당시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던 한 유서 깊은 집안 출신의 여성은 내게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올컷이 뉴기니에서 온 식인종이라고 말했더라도 그보다 더 심한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편지를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런 여자와 결혼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군.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다. 내가 지리상의 실수를 저질렀던 건 사실이지만 그녀의 예의범절에서 더 커다란 실수를 했다고 지적해주고 싶었다. 그게 내가 쓰고 싶었던 첫 문장이었다. 그런 다음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내 생각을 말하는 거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혔다. 성급한 바보들이나 그런 짓을 한다. 사실은 대부분의 바보들이 그럴 것이다.
나는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에 대한 그녀의 적대감을 호의로 바꾸어 보기로 마음먹었다. 힘든 일이 되리라는 게 분명했지만 내가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쨌든 내가 그녀라면 아마 나도 그녀처럼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일단 그녀의 관점에 공감해 보기로 했다. 그 다음 필라델피아에 들렀을 때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대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암괴양, 몇 주 전에 제게 편지를 보내셨죠? 감사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녀, 날이 서 있고 교양이 있고 세련된 어조로. 말씀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나,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제 이름은 데일 카네기입니다. 몇 주 전 일요일에 루이지아 메이 올컷에 대해 제가 방송하는 걸 들으셨죠? 그녀가 뉴햄프셔주 콩고드에 살았다는 말을 했죠.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정말 멍청한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어 편지 써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 카네기 씨,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과드립니다. 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과할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접니다. 학교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아이라면 저처럼 멍청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 일요일에 방송을 통해 사과를 드렸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사과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 저는 매사추세츠주 콩고드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은 200년에 걸쳐 매사추세츠에서 중요한 일들을 담당했죠. 제가 태어난 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올컷 여사가 뉴햄프셔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시는 걸 듣다 보니 대단히 실망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편지를 보낸 게 좀 창피하네요. 나, 저는 당신보다 10배는 더 괴로워했습니다. 제 실수가 매사추세츠주에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당신 정도의 지위와 교양을 갖춘 분들이 시간을 내어 라디오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건 참으로 드문 일이죠. 혹 제가 말하다가 또 실수를 하면 편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녀, 그렇게 제 비판을 받아들여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분이시군요. 당신과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녀의 관점에 공감해 줌으로써 나는 그녀의 사과를 얻고 그녀는 나의 관점에 공감해 주었다.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데 만족감을 느꼈다. 그 만족감은 모욕을 친절로 되갚은 데서 오는 것이기도 했다. 그녀에게 저리 가서 강에 뛰어들어 버리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녀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데서 훨씬 더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한때 백악관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매일같이 가시돋친 인간관계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태프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경험을 통해 공감이라는 화학 물질이 적이라는 산을 중화시키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태프트는 자신의 책 공직자의 윤리에서 재미있는 예를 들고 있다. 그는 야심에 불탔던, 그래서 실망을 했던 한 어머니의 분노를 어떻게 누그러뜨렸는지에 대해 썼다.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가진 워싱턴의 한 부인이 한 6주 넘게 나를 찾아와서는 자신의 아들을 어떤 자리에 임명해달라고 졸랐다. 많은 상하원 의원들이 그녀를 위해 발벗고 나섰고
그녀는 의원들과 함께 나를 찾아와 자기 대신 의원들이 그런 간청을 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였기에 나는 그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자 그 부인은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내가 손만 까딱하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내가 관심 있어 하던 행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의회를 설득해 가며 필요한 모든 표를 얻어준 대가가 겨우 이거냐고 불평했다. 그런 편지를 받으면 이렇게 부당하고 심지어 무례하기까지 한 사람에게 얼마나 엄하게 대응해야 할까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런 다음 답장을 쓰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답장을 일단 서랍에 집어넣고 열쇠로 잠가 버리리라. 그리고 이틀 정도 후에 그 편지를 꺼내는 것이다. 그런 편지는 답장을 보내는데 이틀 정도는 늦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틀이 지나 편지를 꺼내보면 당신은 그 편지를 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나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틀이 지난 후 나는 자리에 앉아 공손한 편지를 썼다. 그런 상황에서 부인께서 실망했으리라는 걸 이해한다. 하지만 그런 임명은 내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라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추천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다. 나는 자제분이 당시에 하고 있던 분야에서 부인께서 바라시는 정도의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이 편지를 받고 그녀는 누그러졌고 나에게 그런 편지를 보내 유감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내가 임명하려던 사람이 당장 승인을 받지는 못했다.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녀의 남편이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하지만 그 편지의 필체는 그녀가 보낸 다른 편지와 다르지 않았다. 편지에는 그녀가 이 일로 인한 실망감으로 신경쇠약에 걸려 자리에 누웠고 대단히 심한 위암에 걸렸다고 쓰여 있었다. 따라서 임명을 철회하고 자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대신 임명해주면 건강을 회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겠냐고 묻는 내용이었다.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더 쓸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남편에게 썼다. 편지에서 나는 병에 대한 진단에 오류가 있었기를 빈다고 하고 부인이 심각한 병에 걸린 데 대해 대단히 슬프겠다는 위로를 했다. 하지만 임명은 철회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마침내 내가 지명했던 사람이 임명되었고 그 편지를 받은 후 이틀도 지나지 않아 백악관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내 아내와 내가 처음 맞이했던 분들이 바로 그 부부였다. 사경을 헤맨다고 하던 그 부인이었다. 솔로몬 휴락은 아마도 음악 분야에서 미국 최고의 매니저일 것이다. 20년 동안에 걸쳐 그는 많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일을 했다. 러시아의 오페라 가수 표도르 샬리아핀, 현대무용의 창시자 이사도라 덩컨, 최초로 발레를 대중화시켰던 안나 파블로바 모두 휴락이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다. 휴락 씨는 괴팍하고 신경질적인 스타들을 다루면서 그가 배웠던 첫 번째 교훈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스타들의 터무니없는 기벽에도 공감해주며 더 많이 공감해주는 것이다. 3년간 휴락은 표도르 샬리아핀의 공연을 기획했다. 샬리아핀은 고급 취향을 가진 음악 애호가들을 매료시켰던 최고의 베이스 가수였다. 하지만 샬리아핀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버릇없는 아이처럼 굴었다. 휴락 씨의 흉내내기도 힘든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지옥같이 끔찍한 친구였다.
예를 들어 샬리아피는 공연이 있는 날 정오쯤 슈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솔,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목이 마치 굽지 않은 빵처럼 푸석푸석해. 오늘 밤 노래는 불가능해. 그러면 슈락 씨는 그와 말싸움을 벌이려 들었을까? 아니다. 흥행업자라면 아티스트를 그렇게 다루어선 안 된다. 슈락 씨는 샬리아핀이 묵고 있는 호텔로 달려간다. 그리고 동정을 뚝뚝 흘리면서 애석해한다. 정말 안 됐어요. 이 가엾은 사람. 노래 부르시면 안 되죠. 물론이에요. 공연을 당장 취소할게요. 당신은 몇천 달러 손해볼 뿐인걸요. 하지만 당신의 명성을 생각해보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샬리아피는 한숨을 내쉬며 말하곤 했다. 오늘 조금 이따 들러보세요. 5시쯤 오셔서 컨디션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5시에 슈락 씨는 다시금 샬리아핀의 호텔로 달려간다. 역시 이번에도 동정심을 뚝뚝 흘리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공연을 취소하자고 고집한다. 그러면 샬리아핀은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글쎄요,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와보시죠. 그때쯤이면 상태가 좀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7시 반이 되면 이 위대한 베이스 가수는 마침내 노래하겠다고 한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 슈락 씨가 무대에 나가서 샬리아피는 매우 심한 감기에 걸려 오늘 목소리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미리 공지하는 것이다. 슈락 씨는 그런 공지는 기꺼이 하겠다고 이행하지도 않을 약속을 한다. 샬리아핀을 무대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서 아이 게이츠 박사는 교육 심리학이라는 훌륭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이라는 종은 모두 공감을 갈망한다. 아이는 자신의 상처를 남들 눈앞에 드러내 보여주고 동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어른들도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자신이 겪은 사고와 질병, 특히 수술에 대해서 꼬치꼬치 이야기하려 든다. 실제든 가상이든 간에 불행에 대한 자기 연민은 어느 정도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싶다면 9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9.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에 공감하라. 10장.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소. 나는 미주리주에서 무법자로 유명했던 제시 제임스가 살던 마을 부근에서 자라났다. 미주리주 카니에 있는 제임스 농장을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당시 거기엔 제시 제임스의 아들이 살고 있었다. 제시 제임스의 며느리는 제시 제임스가 기차와 은행을 털어서는 이웃 농부들에게 은행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주곤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마도 제시 제임스는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략 60년 후에 더치 슐츠, 쌍권총 크롤리, 알 카포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사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당신이 거울 속에서 보는 그 사람마저도 자신을 대단히 존중하며 스스로 훌륭하고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J.P. 모건은 분석력이 뛰어난 그의 연설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하나는 듣기에 그럴듯한 이유이고 나머지 하나는 실제 이유이다. 사람들은 물론 실제 이유를 생각할 것이다.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마음속으로는 이상주의자여서 듣기에 그럴듯한 동기를 생각해내려 든다. 따라서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좀 더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충고로 들리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펜실베이니아주 그레놀든에 위치한 파렐 미첼사의 해밀턴 J. 파렐의 사례이다. 파렐 씨에게는 불만으로 가득 차 이사하겠다고 위협하는 임차인이 있었다. 임대차 계약은 아직까지 넉 달이 남아 있었다. 한 달에 $55를 지불하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당장 집을 비우겠다고 통보해왔다. 파렐 씨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겨울을 저희 집에서 났습니다. 겨울은 한 해 중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계절이죠. 게다가 가을까지는 다시 아파트를 세놓기 힘듭니다. $220가 날아가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화가 났습니다. 보통 때였더라면 그 임차인에게 가서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했겠죠. 그리고 지금 이사하면 나머지 임대료를 당장 한 번에 모두 내야 한다는 계약 내용을 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들었겠죠. 하지만 저는 화를 내고 소란을 피우는 대신 다른 전략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개 씨,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사를 원하시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임대업을 오래 하다 보니 인간 본성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당신은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분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리라고 확신해서 도박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결정을 며칠만 연기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다음 월세를 내기 하루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사 가려는 생각을 접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당신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사하시는데 기꺼이 협조하고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계약서에 쓰여 있는 대로 이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인간 아니면 원숭이입니다.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는 거죠. 달이 바뀌고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이 신사분은 본인이 직접 와서 제게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분 말에 따르면 아내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남아있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대로 이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된 노스클리프 경이 신문을 창간할 때였다. 그 신문에는 노스클리프 경의 사진이 실릴 예정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편집장에게 편지를 썼다. 노스클리프 경이 더 이상 제 사진을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싫습니다. 라고 썼을까? 아니다. 그는 고상한 동기에 호소했다. 노스클리프 경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성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 호소했다. 제 사진을 더 이상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가 싫어하십니다. 존 D. 록펠러 주니어 역시 신문 기자들이 자신의 아이들 사진을 찍어대는 게 마뜩찮았다. 그리고 그 역시 기자들의 고상한 동기에 호소했다. 록펠러는 이 사진들을 공개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록펠러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욕구, 어린 아이들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욕구에 호소하였다. 그는 말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몇몇 분은 아이가 있죠. 지나치게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게 아이들에게 좋을 리가 없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메인주 출신의 가난한 소년이었던 사이러스 H.K. 커티스가 혜성처럼 빛나는 경력을 막 시작할 때였다. 그는 결국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와 레이디스 홈 저널의 소유주가 되어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하지만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다른 잡지들과 비슷한 원고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돈으로는 최고의 작가들을 고용할 수 없었던 커티스는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커티스는 부르의 명작 작은 아시드를 썼던 루이자 메이 올콧의 명성이 절정에 치닫고 있을 때에도 그녀를 설득하여 글을 받을 수 있었다. 커티스는 올콧의 글에 대한 대가로 $100를 지불했는데 그녀가 아니라 그녀가 지정한 자선기관에 지불했다. 이 시점에서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런 건 노스클리프나 록펠러나 감상적인 소설가들에게나 가능하죠. 하지만 보세요.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 말도 통하지 않는 골치 아픈 사람에게도 가능한지 보고 싶군요. 그럴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란 없고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원리도 없다. 당신이 지금 얻은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면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실험 삼아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어쨌든 간에 당신은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에 흥미를 느낄 것이다. 예전에 내 강의를 들었던 제임스 L. 토머스의 실화다. 한 자동차 회사의 고객 중 6명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다. 수수료 모두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고객은 없었다. 하지만 각자 몇몇 요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 하나하나는 고객들의 동의 서명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는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했고 고객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 다음은 신용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지불일이 지난 요금을 청구하려 취했던 조치들이다. 이들이 요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 1. 그들은 모든 고객들을 찾아가서 직설적인 말투로 받을 날짜가 한참 지난 요금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2. 그들은 회사의 입장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고객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틀렸다. 3. 그들은 회사가 고객보다 자동차에 대해 훨씬 아는 것이 많다는 점을 암시했다. 그러니 논쟁이 무슨 소용인가? 4. 그 결과 고객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일어났다. 이러한 방법 중 어떤 것이 고객과 합의를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스스로 한번 답해보라. 이런 상황에서 채권 담당 부서장은 법적인 소송을 준비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때 사장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장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고객들에 대해 조사해 본 후 이 사람들이 모두 제때 필요한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무언가 잘못되었다. 돈을 받는 방법 자체에 무언가 대단히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장은 제임스 L. 토머스를 호출했다. 그리고 토머스에게 이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아내보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토머스 씨가 취했던 조치들이다. 1. 제가 고객들을 찾아간 이유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받아야 할 날짜가 훨씬 지난 요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요금은 저희 회사가 받는 게 절대적으로 맞는 요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왔다고만 말했죠. 2. 고객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을 때까지는 절대 제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절대로 옳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3. 고객에게 저는 차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차에 대해서는 고객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기 마련이라는 이야기도 했죠. 차를 모는 사람이 그 차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이기 마련입니다. 4.
저는 고객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객이 바라는 그리고 당연히 기대하는 모든 관심과 공감을 보여주면서 들었습니다. 5. 마침내 고객이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저는 고객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대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객의 고상한 동기에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우선 저도 이 문제를 다루는 회사의 방식이 서툴렀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직원들 때문에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도 나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여기 앉아서 고객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객님이 보여주신 공정성과 인내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이 공정하고 인내심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저를 위해 한 가지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내셔야 할 고지서가 있습니다. 고지 금액을 알아서 조정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고객님과 똑같이 금액을 조정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고객이 금액을 조정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금액을 조정하며 고객들은 짜릿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금액은 $150에서 $400까지 다양했습니다. 고객들이 이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했을까요? 네, 한 분은 그랬습니다. 그분은 논란이 되는 요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분은 모두가 회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상의 결과는 이런 일이 있은 후 2년 안에 고객 6분 모두가 우리 회사에서 새 차를 구매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고객에 대해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을 때 유일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그 고객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며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만 있으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좀 더 분명하게 말해보자면 사람들은 정직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 규칙에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거짓으로 속이려 드는 사람들도 당신이 그 사람을 정직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어준다면 대부분 호의적으로 돌아서리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10번째 규칙을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규칙 10.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11장. 영화도 하고 라디오도 하는 일. 몇 년 전 필라델피아 이브닝 블리티는 중상모략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이다. 광고주들 사이에 필라델피아 이브닝 블리틴이 너무 광고가 많고 뉴스는 적어 더 이상 독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신문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소문을 진압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 블리틴은 다음과 같이 대처했다. 블리틴은 평일 정규 편집판에서 읽을 거리를 모두 오려내어 분류한 다음 한 권의 책으로 발행했다. 책의 이름은 하루 분량이었다. 분량은 307페이지였다. 이 정도 페이지면 $2 정도의 가격이 붙었다. 하지만 블리틴은 하루치 뉴스와 특집 기사를 모은 이 책을 $2가 아니라 신문 가격 그대로 2센트에 팔았다. 이 책을 발행함으로써 블리틴은 엄청난 양의 흥미로운 읽을 거리가 하루치 신문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어떤 수치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한층 더 분명하고 흥미로우며 인상적으로 사실을 제시할 수 있었다. 케네스 구드와 젠 카프우먼이 공저한 비즈니스에서의 쇼맨십을 읽어보라. 이 책은 쇼맨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들로 가득하다. 이 책에는 일렉트로룩스사가 냉장고를 구매하러 온 사람들 바로 옆에서 성냥을 그어서 냉장고가 조용하다는 점을 극적으로 보여준 예도 있었고, 퍼스널리티사가 배우 앤 서던이 사인한 1.95달러짜리 모자를 통해 미국 최대 소매 업체인 시어즈 로벅의 카탈로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사례도 있다. 쇼윈도에 움직이는 디스플레이가 멈추는 경우 고객의 80%가 떨어져 나간다는 조지 웰바움의 연구도 찾아볼 수 있고, 퍼시 화이팅이 잠재 고객들에게 5년 전에는 각각의 가치가 $1,000 정도였던 두 개의 채권 목록을 제시하며 유가증권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다. 화이팅은 잠재 고객들에게 둘 중 어떤 목록을 사겠냐고 물었다. 당장 답이 나왔다. 현재 시장 가치에 따르면 한 목록의 가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목록이었다. 화이팅은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잠재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미키마우스가 어떻게 백과사전에 등재될 수 있었는지, 그 이름을 단 장난감으로 인해 한 회사가 어떻게 파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이스턴 항공이 더글러스 항공기의 실제 계기판을 창에 띄어 보여주면서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예도 있다. 해리 알렉산더는 자기 회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 간의 가상의 복싱 시합을 방송해서 영업 직원들의 사기를 드높였다. 전시해 놓은 캔디에 우연히 환한 조명이 비추며 캔디 판매가 2배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크라이슬러사가 자기 회사의 차에 코끼리를 올려놓고 차의 튼튼함을 부각시켰다는 예도 있다. 뉴욕 대학의 리처드 보든과 엘빈 버스는 15,000건에 달하는 세일즈 인터뷰를 분석했다. 그런 다음 논쟁에서 이기는 법이라는 책을 쓰고 그 내용으로 6가지 판매 원칙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이 내용은 영화로 만들어져 수없이 많은 대기업 영업부 직원들 앞에서 상영되었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발견한 원칙들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원칙들을 실천으로 옮겼다. 이들은 청중을 앞에 두고 언쟁을 벌이기도 하며 올바른 판매 방식과 그릇된 판매 방식을 몸소 보여주었다. 이런 것이 바로 극화이다. 말로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을 선명하고 흥미롭고 극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쇼맨십을 활용해야 한다. 영화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라디오도 마찬가지다. 당신도 관심을 받고 싶으면 그래야 한다. 쇼윈도우 디스플레이 전문가들은 극화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한 쥐약 제조사가 새로운 쥐약을 만든 뒤 살아있는 쥐 2마리를 쇼윈도에 전시하며 새로운 상품을 선전했다. 쥐가 쇼윈도에 있던 그 주의 판매율은 평소에 비해 5배 증가했다. 아메리칸 위클리의 제임스 B. 보인턴은 방대한 시장 보고서를 브리핑해야 했다. 그의 회사는 최고의 콜드크림 브랜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막 마친 참이었다. 요금 할인의 위험성에 대한 자료가 당장 필요했다. 이 일만 잘 끝내면 광고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첫 번째 접근에서 실패를 맛본 다음이었다. 보인턴 씨는 말했다. 제가 처음 그분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는 연구조사에서 사용한 방법 같은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며 자꾸 다른 길로 빠졌습니다. 그는 논쟁하려 들었고 저도 지지 않았죠. 그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 했죠. 결과적으로 제가 옳았습니다.
만족했죠. 하지만 약속된 시간은 끝났고 상담은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엔 숫자들의 목록이나 자료 같은 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분을 만나러 갔죠. 사실들이 극적으로 보이도록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그분은 전화를 받고 계셨습니다. 대화를 끝내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가방을 열어 32통의 콜드크림을 그분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32통은 그분이 알고 있는 모든 콜드크림의 숫자였습니다. 모두 그분 경쟁사들의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통에 저는 제품 조사의 결과를 항목화한 메모지를 붙여놓았습니다. 각각의 메모지는 간략하게 하지만 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이상 언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롭고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첫 번째 콜드크림을 집어들더니 잠시 후 다음 콜드크림을 집어들고 메모지에 써놓은 정보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단히 흥미를 느낀 듯 했습니다. 원래 제 프레젠테이션에 주어진 시간은 겨우 1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시했던 사실은 처음 만났을 때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극화와 쇼맨십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11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11. 당신의 생각을 극화하라.